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28일 0시를 기해서 이 외국인들의 입국을 사실상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26일 밤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현재 유효한 입국 비자와 체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28일 0시부터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환승객들에 대해서 중국 도시별로 24시간에서 144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도 일시 중지가 됐습니다. 예. 단 외교 공무비자와 항공사 승무원에게 발급하는 비자는 제외가 되고요. 경제, 무역, 과학기술 등 활동과 긴급 인도주의 필요로 중국에 와야 하는 외국인은 각국의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최근 자국 내에서 확진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해외로부터의 역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러자 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90%는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40%는 해외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이라고 밝혀서 사실 이번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와는 좀 배치되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에 주요 20개국 특별화상 정상회의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해서 열리게 된 거죠. 네. 코로나19 공조안을 의제로 G20 회원국들과 스페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7개국 정상이 초청국 형식으로 참석한 화상회의가 2시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15번째로 발언에 나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와 자가 진단 앱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부양을 위해서 기업인 등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회의에서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억제하고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한 세계 경제 회복, 또 국제 무역 촉진과 개방 시장 유지, 국제 협력 증진 등 공동 대응 조치를 담은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엇보다 진단 도구와 항바이러스제,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조, 유통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등 G20 공동의 행동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만남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나라에 대해서 국제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주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것은 미국이 앞장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데 이 코소보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의견이 나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이 가결이 됐다고요? 네, 이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인 코소보는 좌파 정당인 자결당과 중도 우파인 코소보 민주동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코소보 민주동맹이 야당들과 힘을 합쳐서 이 본인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결당의 알빈 쿠르티 총리가 이끄는 행정부를 불신임해버린 겁니다. 이 연정을 구성하고 있던 자결당과 코소보 민주동맹은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찬반이 나뉘면서 대립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쿠르티 총리가 이 아진벨리우 코소보 민주동맹 의원의 내무장관 임명안을 퇴짜놓자 이 불신임안을 전격 발의한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 저지를 위한 절차에 반대하는 연정 파트너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럽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무너진 첫 사례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는 이번 그 표결 배경에는 대미 관계를 둘러싼 갈등도 작용을 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도 내놨는데 이 코소보 민주동맹은 친미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쿠르티 총리를 비롯한 다결당이 미국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계속적으로 비판을 해왔거든요. 게다가 또 프랑스와 독일은 이 표결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과 달리 미국은 찬성을 좀 했다는 점에서 이 쿠르티 총리의 축출은 서방 강대국들 사이의 의견 대립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인구 180만 명에다가 2008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겨우 독립한 코소보는 세르비아가 아직까지도 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좀 불안한 상황인데요. 자신들의 독립을 지지해준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지만 여전히 자신들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이 큰 상황입니다. 네. 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 나라의 내정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미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00조 원의 부양 법안이 통과됐네요. 네, 지난 23일 미국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부양책 패키지 법안에 대한 절차 투표가 부결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25일 미국 상원은 2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이 앞으로 27일 하원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서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이번에 통과된 부양책 규모는 미국 연방정부의 한 해 예산인 4조 4,500억 달러의 절반에 달하고요.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약 10%가 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기업들에게는 대출 형식의 긴급자금 수혈로 또 국민들에게는 일종의 재난수단을 지급하는 데 투입될 예정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지금 지원금이 투입되는 곳이 기업 대출입니다. 네.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14조 원이 투입이 되고요. 중소기업 구제에 3,670억 달러, 실업보험 확대에 2,500억 달러, 주 정부에게는 1,500억 달러, 의료시설에는 1,3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실업보험금 확대에 2,500억 달러가 배정이 되면서 실직자는 4개월간 실업보험금을 받게 됐고요. 이 무엇보다 큰 관심은 과연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네. 이 연간 소득이 7만 5천 달러, 약 9,229만 원 이하일 경우 성인은 1인당 1,200달러, 약 147만 원을, 그리고 자녀는 1인당 500달러, 약 61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은 줄어들고요. 연소득이 9만 9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2,182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경기 부양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려면 최소 6주에서 10주가 걸릴 것이라면서 이 당장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다.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경기 부양책도 지금 미국이 내놓고 있습니다만 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는 원유 감산을 직접적으로도 압박을 하고 나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증산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 미국 정부와 의회는 사실 70%의 셰일 석유 개발사가 저유가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증산을 멈추게 할 외교적 압박과 제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유가 전쟁과 관련해서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사우디 특별 에너지 특사를 내정하는 등 사우디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요한 에너지국인 사우디가 세계 에너지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서 직접적으로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25일 세계 최대 석유 중개사인 비토를 인용해서 석유 시장 내 과잉 공급량이 하루 평균 2천만 배럴 수준이라면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완전히 멈춰야만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지금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로 사실 경제 활동이 둔화해서 전 세계 원유 수요가 급감했고 특히 이 세계 3대 석유 소비국으로 인구가 13억 명에 달하는 인도가 25일부터 3주간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을 발효하면서 이 석유 수요가 급격히 더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압박 강도가 세지고는 있지만 과연 사우디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또 의문인데요. 여전히 셰일 기업들의 생산량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확보라는 증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우디가 순순히 물러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사우디만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외교 당국을 상대로 이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 유지해달라 이런 요구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G20 특별 화상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 제재 좀 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경우도 사실 직접적으로 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고요. 네네. 국제사회에서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코로나19 사태가 좀 해결될 때까지는 제재 완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 G7 외교장관 회의 의제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G7과 모든 국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 미사일과 관련해서 외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데 계속 헌신해야 하고 단합해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도 마한 항공 금지 및 헤즈볼라의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로 이 정권의 해로운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가들에 감사했다면서 특히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데 미국과 함께 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해 줄 생각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미국은 이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에게 제재는 계속하겠지만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지원 의사가 담긴 친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냈고 22일 기자회견에서는 북한과 이란 등을 돕는 일에 열려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이들 나라에서는 제재의 해제가 없는 지원은 미국의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넓어집니다.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